이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2023년에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위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이 리스크가 2024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이거든요.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네. 제가 답변합니다. 네. 일단 이 PF 쪽에서 위기가 시작된 건 2022년 10월입니다. 강원도 쪽에서 PF 사태가 터졌었고요. 그때 이제 회사채 금리가 요동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 건설사가 무너진다는 우려감들이 컸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둔촌주공 단지들도 사실은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문제가 됐던 시기였다 할 수 있고요. 이게 2023년 오는 동안 정부가 이제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세우면서 일정 부분 구조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대규모 사업장들이 부실화되는 것들은 만기 연장 형태들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은 그때 그러니까 2022년 10월 그때 이후에 현재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 2023년까지 연말까지 오는 동안 이 부분들이 과연 정리가 안 되고 있었나 한번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들은 국소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견 혹은 대형 건설사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정부의 의지는 연착륙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경착륙으로 돌아섰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금융권 부실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금융권 부실이 신용 경색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뭐 실업자를 양산하고 이런 경기 충격이 와야 부동산 시장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당장은 이제 분양과 이런 이제 착공되는 이런 물량들 축소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4년에는 분양 물량이 좀 축소가 되면서 네. 그 부분들도 시장과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쪽은 지금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방 중심으로 사실은 부실 우려감이 크나 수도권 쪽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PF 부실에 대한 우려는 모두 다가 공감을 할 텐데 이게 그냥 존재 자체로 계속해서 있느냐, 버텨주느냐 아니면 터지느냐가 굉장히 내년에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앞서서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빌리는 기간을 조금 유예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좀 버티고는 있는데 증권사의 PF 규모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지금 리스크 우려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24조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내년 6월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부실 사업장이 어느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특히나 이제 본 PF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업황이 좀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서 사업성이 나와야지 이게 본 PF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대부분의 브릿지론이 본 PF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나 아파트 사업 같은 것들은 비교적 안전하겠지만 최근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뭐 주상복합이라던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본 PF가 올해도 거의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브릿지론이 PF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토지들이 이제 경공매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려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터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이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진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을 그러니- 하셔가지고요. 네네. 터진다면 굉장히 무서운데 일단 PF 문제는 지금부터 진행 중이고요. 저는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집에 가장이 실지가 하더라도 바로 위기가 오진 않거든요. 신용 대출도 좀 받고 받았던 퇴직금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위기가 이제 가정의 위기가 오는데 저는 PF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 굉장히 힘들었죠. 네.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PF를 받은 사업장들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버티기 굉장히 힘들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금리와 이제 분양, 미분양이 맞물려 있는데 서울 수도권 청약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쉽게 소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전국 미분양의 87% 정도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 문제는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정부가 수습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총선이 지나면 저는 수습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모든 건설사들을 다 살리면서 연착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중소 건설사들은 지금 또 폐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는 거는 좀 대형 건설사들. 최근에 도급순위 16위 건설사가 이제 굉장한 위기설이 나돌았는데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좋게 수습이 된 건 아니고 네. 어떻게든 안 터지게 좀 무마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단 입주 물량, 네. 그러니까 착공 물량과 인허가 물량, 건설사들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유 건설사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 윤재 연구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어떤 데 영향을 주냐면 네. 이름 모르는 중소 건설사들이 부도나는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데 대형 건설사들이나 그렇죠. 중견 건설사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양받은 사업장과 뉴스를 보는 분들이 많은 수요자들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됩니다. 그쵸. 야 저런 건설사들 또 부도가 난다고? 야 이거 진짜 힘들구나라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최소한의 구조조정 수술로 연착륙을 유도를 할 텐데 총선 지나고 이게 수술이 잘 되면 연착륙이 되는 거고요. 수술이 잘 안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저는 파급력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이 잘 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쨌든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네네. 만약에 이제 올해 들어서 금리가 그래도 조금씩 내려간다면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베스트. 같고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인하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언제 내릴까? 그렇죠. 얼마나 내릴까? 얼마나 내릴까인데 네. 뭐 3번 내린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몇 번 내릴까? 저는 잘해야 한 번. 그것도 하반기 말 정도 됐을 때. 왜? 미국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네. 2%포인트, 그쵸. 200bp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쵸. 이미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지금 동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한 번, 두 번을 내리더라도 저는 한국은행 쉽게 못 내릴 것 같고요. 아마 미국이 3번 정도 내리면 한 번 정도는 내리는데 한 번 내려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조금 기대를 한다면 네. 대출금리가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고정금리는 먼저 좀 회사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먼저 좀 내려왔고요. 변동금리는 아마 몇 달 있다가 저는 조금 우리 CD 금리라고 하나요? 우리 코픽스 금리죠. 네네. 코픽스 금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내려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좀 내려온다면 숨통은 좀 트일 것 같고요. PF 금리도 혹시라도 좀 더 내려온다면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는데 아마 정부가 원하는 건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언제 될지 네. 얼마나 빨리 될지 얼마나 많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